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규쌤입니다. 자, 이번 보충 강의는 10번 프린트에 나오는 갑신정변입니다. 자, 여러분, 갑신정변, 말 그대로 갑신년에 1884년 갑신년에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갑신년의 정변, 누가 일으킨 반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아파 중에서도 급진계아파들이 일으켰던 반란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 온건계아파랑 급진계아파를 비교했고요. 이무군란 이후에 갈라졌던 온건계아파, 급진계아파를 비교했고요. 그 중에서 급진계아파 얘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배경을 국내와 국외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 이 갑신정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거를 이제 자료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갑신정변 때 급진계아파가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만들고자 했던 꿈꾸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을 개혁정강 14개조를 통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갑신정변의 결과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겁니다. 갑신정변의 전개, 내용, 의의와 한계, 영향, 결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급진계아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허무해요.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납니다. 성공한 게 아니라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3일천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급진계아파가 일본을 등에 업고서 어떻게 반란을 계획을 했냐면은 여러분 저랑 개화정책 이야기할 때 개화정책 공부할 때 우정국 기억나요? 우정국 이게 뭐 하는 기구였죠? 그쵸? 근대적인 우편 업무 시스템을 처리하는 기구였죠. 그죠? 원래 조선에서는 오늘날의 우체국 같은 우편 업무 기구가 없어요. 그 편지를 보낼 때 사람을 통해 보내거나 파발을 띄우거나 되게 불편했단 말이야. 근데 드디어 조선에서도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국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우정국이 만들어지는 거를 기념하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가 열립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왜냐면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는 그 나라의 이 중요한 행사니까 지배층들이 다 모인단 말이야. 지금 나라의 지배층, 권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청나라 라인을 타고 있는 민씨 세력과 온건계아파가 잡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망타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 때 이 급진계아파가 일본군과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 모여있던 온건계아파랑 이 민씨 세력들을 살해합니다. 네. 살해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 여기서 정변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만약에 자료에 나온다면 이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갑신정변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경쟁자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른 나라 공사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외교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각국 공사에 이제 이 나라에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다. 이제 온건계아파가 물러가고 우리 급진계아파가 새로운 정부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에 이들이 뭘 발표하느냐? 개혁정강 14개조라는 걸 발표해요. 개혁정강 14개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얘들은 반란을 일으켰죠.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만들고자 했던, 꿈꾸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반란을 통해서라도 만들고자 하는 나라,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 라고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의 계획표를 발표한 거야. 근데 이거는 현실로 실행되지는 못합니다. 계획으로 끝납니다. 왜냐? 누가 개입을 해요? 청군이 개입합니다. 이제 온건계아파랑 민씨의 뒤를 봐주는 청군이 개입을 하는데, 쌤 분명히 일본이 급진계아파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약속과 다르게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러 몰려오니까 일본군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허무하게 끝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갑신정변 전개 과정도 여러분들 자료로 보통 이제 나올 때 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지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지도랑 같이 좀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보시면은 여기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 때 갑신정변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급진기아파가 온건기아파랑 이제 민씨 세력들을 살해한 다음에 그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누굴 찾아가느냐? 왕과 왕비를 찾아갑니다. 당시 이제 왕인 고종과 왕비인 민비는 여기 창덕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창덕궁. 여기 찾아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전하, 왕비마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청나라와 그 청나라의 힘을 빌린 온건기아파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란 일으켜놓고서는. 근데 지금 다행히 일본과 우리 급진기아파 세력들이 이 온건기아파랑 청나라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사태가 급박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저희랑 함께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고종이랑 민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밤중에 자다가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급진기아파는 이 놀란 고종과 민비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치느냐? 여기 경우궁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럼 왜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도망치냐? 지금 조선에 있는 청나라 군대는 1,500명인데 일본군은 몇 명밖에 없어요. 그죠? 15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급진기아파 입장에서는 상대가 10배가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상대할 거면은 넓은 곳보다는 좁은 곳이 유리하겠죠. 그죠? 창덕궁은 너무 넓어요. 사방이 뻥 뚫려 있어. 여기선 도저히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경우궁. 여긴 굉장히 좁아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라면은 150명의 일본군도 청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경우궁에 들어가서 이제 딱 방어태세를 갖춘 거야. 근데 여러분, 민비 고종이야. 이 반란이야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민비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잠결에 처음에 옮겨오긴 했지만 잠이 좀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나라 조선의 권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청나라와 그 청나라 라인을 타고 있는 자기네 친족들, 이 민씨 친족들과 온건기아파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뭐가 아쉬워 반란을 일으켜요? 그죠? 아쉬울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주변에 풀어가지고 진상을 조사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실을 알아낸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건 급진기아파랑 일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도 민비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을 역전을 해야 돼. 근데 민비는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빌리면 된다. 이번에도 누구한테? 청나라에게. 이제 민비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희 청나라가 이번에도 나를 도와서 저 급진기아파랑 일본을 몰아내주면 내가 너희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고 또 도움 요청을 합니다. 자, 청나라가 뭐라 말하냐? 당연히 도와주고 싶다. 근데 지금 너 그 일본 애들이랑 급진기아파가 경우구에 있는데 여긴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가 좀 진압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다시 넓은 창덕궁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비가 오케이 알겠다 이러고 급진기아파랑 이제 김옥균 이런 애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하죠. 얘들아 나 실은 폐쇄공포증 있어. 여기 너무 좁은 것 같아. 나 여기 못 있겠어. 다시 우리 창덕궁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급진기아파 세력은 뭐라 그래. 안 된다 그러지. 위험합니다 마마. 지금 밖에는 반란군이 드글드글합니다.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옆에 있는 고종도 눈치 없이 그래 여보 위험한데 왜 나가? 이러고 있어요. 이제 민비가 고종한테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말하는 거죠. 김옥균 넌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내 눈엔 왜 네가 반란군으로 보일까? 하고 난 그냥 갈 거야. 갈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러고 자기 발로 고종 손을 잡고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상덕궁으로 가는 거야. 어떡해. 이거 뭐 왕비 몸을 함부로 막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때 일본이 근데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은 괜찮다. 상덕궁 가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 가자. 이래가지고 그 진기아파랑 일본군은 하면서 민비 따라서 창덕궁으로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창덕궁으로 돌아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방에서 청나라 군대가 포위해 오는 거죠. 도와주겠다는 일본군은 바로 도망쳐버리고요. 갑진정변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일련의 사건들 있죠.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 때 정변을 일으켰다. 창덕궁 경호궁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일련의 스토리 있죠. 이런 스토리가 글로 나오건 그림으로 나오건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이거 갑신정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거 3일 만에 끝난 거. 이렇게 금방 끝난 실제로 실행도 되지 못한 이런 정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묻는다면 이 급진기아파 애들이 여러분들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만들고자 했던 나라,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 있죠? 그게 여기 개혁정강 14교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 개화파
급진계합학은 온건계합학은 얘들아. 일단 계합학. 다 누구의 제자라 그랬죠? 그죠? 통상계열론자 박규수의 제자들입니다. 박규수가 제자들을 길러낼 때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어? 뭐 백정, 천민들? 아니야. 양반의 아들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잘난 애들을 이제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합판에 전부 다 신분으로 따지면 어떤 신분이에요? 네, 양반입니다, 양반. 여러분, 조선시대, 신분제가 존재하던 그 조선시대에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다이아몬드 티타늄 수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반으로 태어났다는 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 걱정 없네. 이미 평생에 부귀로운 삶이 보장된 이 양반집 도련님들이 왜 이런 위험한 반란을 일으켰냐. 그걸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봅시다. 그들이 꿈꿨던 나라. 늘 말하지만 뭐 강화도 조약이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조약문이 나오면 그 조약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자료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그 조약문, 내용에 담겨있는, 그 조약문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자, 지금 청에 잡혀간 누구를 돌아오게 하래요? 네,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래요. 자, 그리고 청에 행하던 뭐를 폐지하래요? 네,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정변을 일으킨 건 급진계합파야. 급진계합파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일본. 네, 일본입니다. 문명개혁론의 방법으로 메이지 유신한 일본이라고. 급진계합파도 어떤 나라를 원해? 그래, 모든 걸 다 서양식으로 바꾸는 그런 나라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잖아. 급진계합파랑 대원군 사이에는 교집합이 공통점이 1도 없어. 근데 왜 들어오라 그래요?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급진계합파가 정변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다? 청나라. 너무나 청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나라는 당당한 자주 독립국가잖아요.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청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는 그 현실을 극복하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그들이 진정 바라는 그 당당한 자주국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대원군이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 지금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돼 있잖아, 이모군란 이후에. 그러면 한나라 왕의 아버지가 청나라에 납치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명령을, 간섭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하죠. 뭐만 하면 야, 니네 왕 아버지 우리나라에 있거든? 까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나라가 청나라의 간섭을 끊고 당당한 자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나라 왕의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잡혔으면, 청나라에 잡혔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뒤에 나오는 청나라의 뭐를 폐지해라? 조공을 폐지해라. 왜 우리가 이렇게 청나라를 섬기고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청나라의 간섭을 끊어버리는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폐지하자 이거죠. 그리고 당당한 뭘 만들자? 자주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대원군 돌아오고 조공 폐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뭘 폐지하래요? 네, 문벌을 폐지하래요. 문벌. 문벌이 뭐냐면 양반 가문을 말합니다. 그 양반 가문, 문벌을 폐지하고 무슨 권리를 제정하래요? 네,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래요. 그리고 관리를 등용할 때는 뭐에 따라 등용하래요? 네, 능력에 따라 등용을 하래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문벌을 폐지하래. 문벌이 뭐라 그랬죠? 양반 가문을 말합니다. 이런 양반 가문, 문벌을 폐지하라는 건 이 양반이라는 특권 계층, 신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양반이라는 계층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이 말인즉슨 뭘 폐지하자는 거죠? 네, 양반, 쌍놈, 백성들을 구분하는 신분제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벌을 폐지하자는 말이에요. 양반 인정하지 않겠다. 그 신분을 폐지하고 신분제를 폐지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자? 모든 사람이 평등한 평등사회를 만들자. 자,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그 전에 신분이 있을 때야 양반들이 지배층으로 군림했지만 이제 그런 양반이, 문벌이, 신분제가 사라진다면 이제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야 될까? 모두가 평등하다면 그 평등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쵸, 뭘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인재를 뽑을 때, 관리를 뽑을 때 능력에 따라 뽑아라. 능력주의 사회를 말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 급진계합파예요. 지금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있는 건 급진계합파야. 급진계합파 신분이 다 뭐라고 했죠? 양반이라고요. 양반제 도련님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분제가 존재하는 조선에서 누구보다 무한한 특권을 누리는 양반 집안 자식들이야. 근데 지금 얘들이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에게 무한한 특권을 주는 그 양반 신분 제도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양반인데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자는 말은 본인들도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 급진기아파 금수저 도련님들이 단순히 권력만을 잡기 위한 그런 저급한 이유로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3조 뭐를 개혁하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네, 지조법을 개혁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조법이라는 게 이 지가 땅 지자 조 세금조 법 땅에서 나오는 세금 그러니까 한마디 간단히 말하면 세금 제도를 뜻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세금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그러한 세금 그런 세금 제도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하자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조법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라 그랬죠. 그죠? 자,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면 당연히 이 세금은 뭘 가진 사람들이 내야 됩니까? 그죠? 땅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됩니다.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조금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는 게 그 지조법 세금이겠죠. 그죠? 근데 이 세금 제도가 또 이 당시 되면은 또 무너져요. 이 민치 세력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땅 많은 지주들이 나 땅 없다 하고 속이고 세금을 안 내고 있어. 그럼 이 지주들, 놀부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누가 낼까? 가난한 일반 농민 흥부들이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혁하자. 가진 만큼 공정하게 세금을 내게 하자. 그래서 관리의 부정도 막고 백성들도 구제해주고 나라에서도 넉넉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건 한마디로 뭘 개혁하자는 거예요?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세금 제도 개혁.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급진개혁파는 갑진정변을 통해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려고 했다. 이런 맞아 틀려? 이러면 틀려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땅 없는 우리 농민들에게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땅을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이미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만큼 그 땅의 넓이만큼 세금을 걷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지 땅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들의 한계입니다. 금수저 도련님들의 한계예요. 이들은 금수저잖아. 한 번도 배골마 본 적도 없고 가난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는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농민들이 먹고 살 거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해 얘들아. 근데 지금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치면 절대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 백수가 됐어. 근데 공무원이 오더니 여러분 직업이 없나요? 백수인가요?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돼요? 하고 가버리는 거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백수면 일자리를 줘야지. 물론 이 세금제도 개혁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 농민들 99명의 흥부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조 재정은 모두 어디서 관할하게 한대요?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대요. 재정, 돈, 이 국가의 돈을 어디서 관리한다? 호조에서. 호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의정부랑 6조 있죠? 의정부 아래에 6개의 전문부가 있었잖아. 2조, 호조, 예조, 병조 이렇게. 그 중에서 호조는 오늘날로 따지면 재정부,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재정부입니다. 그럼 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가 국가의 재정을 관리한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원칙이 당시에 지켜지고 있다, 안 지켜지고 있다?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이 원칙을 가장 어기던 게 누구냐? 왕입니다. 당시 조선은 전제군주제 국가입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나라 돈을 그냥 마음대로 꺼내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라 돈 함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부터 왕도 나라의 돈을 쓸 거면 어디에 허락을 맡아라? 호조의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결국 누구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네, 왕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문 용어로 재정 1호나라 그래요. 한 군데서만 재정을 관리해라. 근데 여기선 지금 어디서 관리하라는 거야? 호조. 이 재정 1호나는 뒤에서 가보개혁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옵니다. 독립협회에서도. 근데 그때도 재정 1호나가 나오는데 담당하는 기구가 달라. 호조에서 재정을 1호나 하라는 얘기는 갑진정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조. 대신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하래요? 네, 의정부. 의정부가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여러분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나라 일을 의논하는 기구잖아. 지금 여기서 뭐까지? 법까지 의결하래. 얘들아, 이것도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냐면 12조처럼 왕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조선이란 나라는 전제군주제, 왕의 말이 곧 법인 국가예요. 근데 이제는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법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 있는 신분제가 사라진 이 나라에서 우리 능력 있는 신하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국가를 운영한 법을 만들 것이고 왕도 그 법을 따라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얘들이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누구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나라야. 그죠? 왕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킨 나라. 왜? 이들이 꿈꾸는 나라는 근대 지향적인 미래 국가입니다. 과거처럼 핏줄빨로 왕이 된, 운빨로 왕이 된 이 왕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검증된 우리 다수의 신하들이 나라 일을 함께 의논해 나가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 국왕 중심의 정치 구조, 전제군주제의 나라를 의정부에서 능력 있는 신하들이 함께 나라 일을 의논하고 왕은 그냥 국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바로 입헌 군주제. 이걸 얘들이 원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체제는요, 정치체제는 크게 뭐랑 뭐로 구분할 수 있냐? 공화제와 군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화제와 군주제. 자, 이거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냐면,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공화정은 왕이 없는 것. 오늘날 대한민국이 공화정이죠. 민주주의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 왕이 없잖아요. 자, 근데 군주제는 그 왕이 있는 거. 이게 이제 군주제입니다. 근데 이 군주제가 종류가 또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제군주제. 나머지 하나는 입헌군주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전제군주제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나라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처럼 왕의 말이 곧 법인, 왕이 곧 국가인 그런 나라를 전제군주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법 위에 있는 체제입니다. 근데 지금 입헌군주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왕도 그 법을 넘을 수 없다. 왕도 서 있어야 한다. 어디에? 헌법, 법 위에.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법 위에서만 활동해라 이거예요. 즉 왕도 법 아래 있다. 이게 입헌군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입헌군주제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랑 일본이에요. 영국 여왕이나 일왕은 아무런 권력이 없잖아요. 얘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죠? 국가 주요 행사에 나가서 손 한번 흔들어주는 거야. 즉 왕은 국가의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실제적인 나라는 능력 있는 신하들이 이끌어간다. 이게 입헌군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급진기합하는 전제군주제의 조선을 입헌군주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재정 일원화랑 의정부 중심의 정치구조를 통해서.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급진기합하는 갑진정변을 통해서 왕이 없는 공화제를 꿈꾸었다. 이런 말도 틀려? 그래, 틀려, 얘들아. 얘들은 왕의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왕의 힘을 약화시키자는 거지 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나오는 갑오개혁이나 독립협회도 마찬가지야. 모두 다 입헌군주제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죠. 왕이 없는 세계를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왕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왕이 없는 공화제를 처음으로 꿈꾼 건 나중에 공부할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지금 우리 급진기합파 금수저 도련님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 어때요? 한번 봐봐. 청나라에 대한 살대를 폐지하고 당당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자. 신분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꿈을 펼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 재정을 일원화시키자. 입헌군주제 나라를 만들자. 자, 여러분. 그들이 꾸었던 꿈, 그들이 꿈꾼 나라.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이랑 비교하면 이 내용 어떤가요? 그죠?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좀 세부적인 차이, 뭐 재정을 어디서 관리하느냐, 또 뭐 공화제냐, 입헌군주제냐, 이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뼈대랑 방향은 비슷하죠.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1884년에 이 도련님들이 꾸었던 꿈이
역사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꾸었던 꿈은 역사의 발전과 일치한다. 역사를 역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까?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이 급진계합파 멤버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과연 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나라를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받지 않는 당당한 자주국가인가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 사람들이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 바 능력대로 꿈을 펼칠 수 있나요? 세금 제도는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국가 재정은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나요? 그들의 꿈이 완성되었냐 물어본다면 좀 선뜻 그렇다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들의 꿈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로 내려와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이 꾸었던 꿈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계속 이루어 나가야죠, 여러분들. 역사라는 건 끝나지 않아요. 꿈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 있죠. 뭐 신분제를 폐지하자, 세금제도 개혁하자,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뭐 가보개혁이나 동학농민운동이나 독립협회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달을 향해 쏘아라. 떨어져도 별이 될 테니.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갑진정변의 의, 방금 제가 말한 거랑 연결되는데요.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네,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당당한 자주국가, 그리고 전근대적인 과거의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근대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무슨 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뭐 고조선, 고구려, 뭐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근데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체제는 변하지 않죠. 결국 누가 왕이 되고 누가 귀족, 양반, 지배층이 될 것이냐, 이 차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들은 처음으로 그 틀을,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 급진계합파가 주장했던 내용들, 신분제 폐지라든가 세금제도 개혁 이런 것들,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은 가보개혁 독립협회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와, 쌤 진짜 이 급진계합파 멋있어요. 갑진전면 멋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들도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이들의 한계는 뭐냐? 백성들은 급진계합파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돌 던지고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쌤, 왜요? 지금 급진계합파가 만들고자 한 나라가 백성들을 위한 나라 아닌가요? 신분제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 세금제도 개혁해주고 이게 백성들에게 너무 좋은 나라인데 왜 백성들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죠? 왜 그랬느냐? 지금 이 급진계합파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죠?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군사력을 등에 업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백성들이 일본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강화도 조약 이래로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침탈했는지 우리가 다양한 조약들을 통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는 급진계합파가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일본과 손을 잡았다는 순간부터 증오스러운 일본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세 의존적인 태도 때문에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들의 한계를 이야기했죠. 금수저 도련님들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9명의 농민, 흥부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합니다. 뭐를 개혁하지 않았죠? 네,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토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더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바랬던 나라는 당당한 자주국가인 게 맞아. 근데 누구로부터의 독립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청나라. 청에 잡혀간 대원군 돌아오게 해라. 청나라에 대한 조공 폐지해라. 사대 폐지해라. 이들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청나라로부터의 자주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디에도 일본도 위험하다, 일본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들은 일본 유학생 출신답게 일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사로잡혀 있어요. 일본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 이건 얘들아 성공해도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성공했습니다. 청나라의 간섭은 끊어지겠죠. 누구의 간섭이 시작될까요? 그죠? 이제 일본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해도 문제였다는 거죠. 얘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의와 한계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갑신정변은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 자, 이 갑진정변의 결과는 여러분들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앞에서 공부한 이모군란 있죠? 이모군란의 결과랑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비교해야 됩니다. 이모군란의 결과랑 갑진정변의 결과는 시험에서 서로가 서로의 함정카드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료로는 이모군란 딱 던져주고서 위 자료가 나타내는 사건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 이러고 이제 함정카드로 뭐 갑진정변 내고, 반대로 갑진정변에 대한 자료를 주고서 위 자료가 나타내는 사건의 뭐 결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하고서 함정으로 이모군란 결과를 던져주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꼭 비교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민비는 누구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죠? 네, 이모군란에 이어 이번에도 청나라 덕분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을 유지합니다. 당연히 누구의 간섭이 될까요? 그죠? 청나라의 간섭이 늘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잖아, 지금. 이때 여러분 간섭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던 그 청나라 사령관 위안스카 있죠? 이모군란 진압도 하고 이번에 갑진정변 진압한 것도 걔거든. 근데 얘가 얼마나 간섭을 심하게 했냐면은 여러분 그 모든 궁녀는 왕의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고종을 모시는 궁녀들 후궁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서 야 오늘은 너, 내일은 너, 내일 모레는 너 이렇게 고종을 모시는 궁녀들, 후궁들을 자기 잠자리로 불러들였어요. 자기 시종을 들게 했어요. 이게 너무나,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무례고 굴욕 아닌가요? 그래서 고종이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뭐라 했냐? 왕노릇하기 싫으신가 봐요. 이렇게 오히려 협박했어요, 고종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굴욕입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 뭐 신사임당이건 퇴계이왕이건 율곡이건 세종대왕이건 꺼내보시면 거기에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적혀 있어요. 왜? 우리나라 돈이니까 우리나라의 국호가 적혀 있는 거잖아. 조선도 그랬어요. 조선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지폐는 없지만 당연히 동전이었죠. 이 조선도 자기 나라 동전에 국호를 새겼어. 근데 그걸 뭐라 새겼냐? 대조선국이라고 새깁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야, 건방지게 니네같이 조그만 나라가 어디서 대자를 쓰냐? 대자 빼라. 이런 식으로 돈에 새기는 국호까지 간섭을 합니다.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건 간섭이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화 정책이 이제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위정적 서파처럼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이제 지배층이나 백성들이 그래도 개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화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먹혔는데 이 갑진정변, 개화를 하겠다는 애들이 일본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뻔한 사건, 이게 터지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개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야, 일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는 개화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빨갱인 거야. 개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 이 새끼 너도 김옥균 일당? 너 이 새끼 너도 빨갱이야? 라고 주홍 글씨가 찍히는 거야.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제 이 개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갑신정변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배우는 사건이 동학 농민운동이거든요. 이게 갑신정변으로부터 몇 년 뒤의 이야기냐면 10년 뒤의 이야기예요. 오, 어떻게 10년을 넘어가요? 그 10년 동안 조선은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딱히 개화정책,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참 갑신정변이 남겨놓은 또 다른 안 좋은 결과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청나라의 너무나 심한 내장건섭. 이러니까 이제 고종과 민비도 이건 아닌데 싶은 거야. 자, 이제 고종과 민비도 생각을 합니다. 청나라의 간섭을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려야겠다. 근데 지금 우리 조선은 청나라의 그런 간섭을 끊어내버릴 만한 힘이 있나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내가 힘이 없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이때 민비,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힘을 뭐 하자? 빌리자. 이번에도 힘을 빌립니다.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또다시 외국 세력의 힘을 빌려요. 이때 누구의 힘을 빌리려고 하느냐? 러시아. 드디어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조선 책략 이후에 그렇게 소문만 무성했던 러시아에게 민비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너희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서 청나라를 몰아내주면, 청나라를 견제해주면 우리가 이번엔 너희 러시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당연히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건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잖아.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비밀 협약을 시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간에 이득이 될 때 맺어지는 거 아닌가요? 조선은 러시아랑 이런 협약을 맺으면 어떤 이득이 있어?
그죠? 조선이야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누굴 견제할 수 있어요? 청을 견제할 수 있죠. 그러면 청나라도 무언가 얻는 게 있어야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우리랑 협약을 맺을 거 아니야. 청나라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청나라는 우리에게서 뭘 원했느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런 북방 지방에 위치해 있죠. 그죠? 러시아는 땅은 굉장히 넓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너무 추워요. 북쪽이라 너무 추워. 얼마나 춥냐면 겨울에 이 해안가, 항구가 다 얼어요. 러시아는 겨울만 되면 나라가 깡통이 돼. 겨울만 되면은 항구가 다 얼어서 이 바다로 진출할 수가 없는 거야. 러시아가 우리한테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너희 항구를 쓰게 해줘. 우리나라도 겨울에 춥긴 하지만 우린 겨울에 항구가 얼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겨울에 우리나라의 이 얼지 않는 항구를 쓰겠다. 너희의 얼지 않는 항구를 우리에게 쓰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얼지 않는 항구, 그걸 뭐라 그래요? 부동항이라 그래요. 아니부자, 얼동자, 항구항자. 얼지 않는 항구. 이러면 서로 윈윈이잖아, 그지? 자, 이런 비밀 협약이 탁 맺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들켜버립니다. 누구에게 들키느냐? 청나라 일본 아닙니다. 당시 전 세계 넘버원 제국주의 깡패, 바로 대영제국 영국이에요. 영국은 여러분들 이 세계 넘버원이었는데 이 당시 영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라이벌이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가 겨울만 되면 바보, 깡통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조선과 협약을 맺어서 이 조선의 부동항을 이용해서 겨울에 바다로 막 나오면 영국의 패권에 위협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국이 인정할 수 없다. 조선과 러시아의 이러한 비밀협약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영국이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거문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로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 땅 거문도를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자, 일단 거문도가 어디냐? 지도를 좀 볼게요. 거문도가 두 번째 프린트. 여기 나와 있어요. 대략적인 위치만 보세요, 여러분들. 거문도 위치. 거문도 위치. 여기 있습니다, 거문도. 자, 그러면 이 거문도가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조선 정부는 거문도가 점령당한 걸 몰랐어요. 이걸 누가 먼저 알았느냐? 청나라가 먼저 압니다. 청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선에게 말하는 거야. 야, 지금 너희 나라 땅에 영국 군대가 들어와 있다.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거문도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는 에이, 영국군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답답하니까 가보라고. 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조선이 꽁수랑 잡혀서 간 거야. 아, 없다니까. 근데 가니까 진짜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영토가 점령당한 거예요, 영국군한테.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별다른 손을 못 씁니다. 어버버거리고 있어요. 당시 이 위기를, 극복한 게 누구냐?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왜 우리를 위해 일하죠? 청나라가 착해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얘들아, 영국이 왜 온 거야? 그래, 러시아가 조선으로 진출하는 순간, 우리 영국이랑 맞짱 한번 뜨자. 전쟁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선을 무대로 러시아랑 영국이 전쟁을 하면은, 이웃나라인 청나라도 피해를 입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러시아랑 영국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중재에 나섭니다. 결국 이게 청나라의 중재 덕분에 영국이랑 러시아가 화해를 해요. 러시아가 양보를 해. 알겠다. 조선 땅에 진출하지 않겠다. 라는 러시아가 약속을 하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영국이 거문도에서 떠납니다.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선 정부는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영토가 외국 군대에게 불법 점령당한 것도 몰랐고, 그리고 자국의 군대를 내보내는 외교적인 협상에서도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 지금 등장인물만 몇 명이야? 봐봐. 전 세계 넘버원 영국, 넘버2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넘버원, 투를 다투는 일본과 청나라. 얘네가 지금 다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거야. 갑진정변 때도 일본군이 그냥 후퇴했으니까 망정이지. 일본 여기서 청나라랑 싸웠으면은 청일전쟁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무대가 어디야? 우리나라잖아.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가 만약에 양보하지 않았어. 영국이랑 맞짱을 떴어. 그럼 영러 전쟁이에요. 근데 무대가 어디야? 우리나라야, 얘들아. 이거 완전 고래섬에서 새우 등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제발 가만히 있자. 가진 거 쥐뿔도 도 없으면 괜히 외국 세력의 힘을 빌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제발 가만히 그런데서 중심 잡고 누구의 친구도 적도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중립화론이라는 거예요. 중립화론. 중립화론. 여러분 글씨를 좀 못 알아보더라도 제가 완성본 올려드렸으니까 그 완성본 보시면 됩니다. 자, 중립화론. 이게 뭐냐면 중, 가운데에 립, 서 있다. 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누구의 친구도 적도 되지 말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이거죠. 깝치지 말고. 이 얘기를 먼저 한 게 누구냐? 우리나라에 와 있던 독일 공사, 독일 외교관인 부들러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부들부들. 독일인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청나라를 위해서 청나라의 외교 고문을 위하는 윌렌도르프 같은 사람도 있고 진짜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이런 중립화론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외교관도 있고 자 그리고 부들러와 함께 중립화론을 이야기한 우리 조선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육일준이에요. 육일준은 누구냐? 보빙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보낸 최초의 서양 사절단 그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을 갔던 애야. 근데 얘는 보빙사가 돌아올 때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아요. 뭐 나라를 배신했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해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근데 유학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갑신정변 터졌네, 거문도 사건 터졌네,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를 둘러싸고 영국, 러시아, 일본, 청나라가 각주전을 벌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유학생활 잡고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고종과 민비에게 중립화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중립화론은 제기가 되었지만 제안됐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정책으로는 반영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쌤 저희가 듣기엔 괜찮은 얘기 같은데 왜 반영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육일주는 김옥균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비가 마음에 안 들어한 거야. 야 육일준 중립이고 나발이고 가네. 너 김옥균 친구 아니었냐? 지금 네 베스트 프렌드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나라 뒤집어 엎을 뻔했어. 너도 김옥균이랑 한편 아니야? 이러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육일주는 억울하죠. 왜냐면 육일주는 갑신정변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미국에 있었잖아. 미국에. 근데 김옥균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도 쫓겨나고 중립화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 육일준이 이야기한 중립화론 여기 자료 보세요. 이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영국이랑 러시아의 대립은 이 거문도 사건 이거는 이제 끝났지만 일본과 청나라의 대립을 생각해봐. 갑신정변 때 일본군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일본군이 도망갔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겁쟁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당시 150명의 일본군은 본국에 무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도망쳤냐? 본국의 지시사항이었어. 당시 일본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조선을 놓고서 우리 일본이 청나라랑 싸운다면 청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확률은 50%인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도박이라 이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청나라랑 싸우는 건 너무 무모한 도박이다.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 때 그때 싸우자 하고 군대를 철수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본은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힘을 길러야 확실하게 청나라를 무찌를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0년만 나라 힘을 기르면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을 기르려면 그동안은 청나라랑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일본이 시간을 벌기 위해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 바로 이 텐진 조약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 2차 아편 전쟁 때 영국이랑 프랑스랑 청나라랑 맺은 텐진 조약이랑 완전 다른 조약이야.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이건 누가 누구랑 맺은 거야? 그래,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우리 조선은 관련 없습니다 이거. 자, 일본이 청나라에게 말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일본은 지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10년 동안 싸우면 안 되니까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형님 뭘 정색하고 그래. 우리 싸우지 마 형님. 아 형님 우리 싸우지 마요 하고 화해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형님이랑 우리랑 계속 이렇게 갈등 관계가 벌어지는 거는 조선 땅에 형님네 청나라 군대랑 우리 일본 군대가 동시에 머물러서 그래. 우리 그냥 쿨하게 군대 뺍시다. 나도 군대 뺄게. 형님도 조선에서 군대 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이 진짜 군대를 뺐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청나라가 듣기에 이거 딱히 나쁜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계기로 조선 땅에 주둔해 있던 누가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철수합니다. 이게 이모군란이랑 차이점이죠.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나라에는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주둔을 했잖아. 근데 지금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으로 이모군란 때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일본 군대가 철수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일본이 단서를 하나 달아. 근데 형님들 그 민비 정권 조선 애들 종특 알죠? 얘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뭐가 안 되면 다른 나라 힘을 빌리려고 하잖아. 만약에 다음에 또 조선에 뭐 일이 생겨가지고 조선 애들이 형님이나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또 어느 한 나라만 또 군대를 보내면 또 이런 갈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건 간에 한쪽에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상대방에게 알려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같이 군대를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이 말은 청나라랑 일본 어느 한 나라가 우리에게 조선에게 군대를 보낼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자? 서로 통보, 알려주고 뭐 하자? 동시에 군대를 보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함정카드로 발동해서 언제 이제 함정카드가 되느냐? 동학농민운동 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동학을 미는 농민들이 이제 운동을 벌입니다. 밀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민비 정권 이번에도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농민들이 일으킨 난을 진압하겠다고 또 외국 군대 힘을 빌려요.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근데 텐진 조약에 발동하는 거죠. 청나라는 약속을 지킵니다. 일본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러이러해서 조선이 도와달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러 군대 보낼 거야. 너희도 같이 보내. 이래서 청나라에게 도움 요청했더니 1+1은 바로 누가 들어오는 거야? 일본군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게 텐진 조약이야. 근데 이때 일본은 이미 딱 10년 뒤야 말이야. 10년 뒤거든요. 동학농민운동이. 이미 일본은 모든 계산과 준비가 끝났어. 타이밍 is now. 지금이야말로 청나라를 박살내고 조선을 꿀꺽할 기회다. 이래서 일본은 이때 청나라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무대로 청일전쟁이 터져요. 이게 텐진 조약의 또 영향이야.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자,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랑만 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이랑도 조약을 맺어요. 그게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우리 수도 한성에서 맺은 거야. 자, 여기 보면은 배상금 지불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지불한 거냐? 자, 누가 누구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누구에게? 그죠?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죠. 왜? 얘들아,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졌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강남 금수저 도련님들이 청와대를 습격했다? 그러다 실패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붙잡힌 거야.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청와대를 습격했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봐.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은 급진기아파를 꼬드겨서 우리나라의 반란을 주도한 혐의가 있어. 당연히 조선 정부가 일본에게 항의를 하죠. 너희 때문에 나라가 큰일 날 뻔했다. 사과해라. 근데 일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왜? 사과는 니네가 해야 돼. 라고 나오는 거야. 적반하장이죠? 이렇게 나왔던 명분이 뭐냐면 당시 여러분 일본이 급진기아파를 도와주기 위해 보낸 그 150명의 병력은 일본 공사관 있죠? 이 일본 공사관을 지키는 병력이었어. 근데 이 150명의 병력이 갑신정변 때 우리 급진기아파를 도와주느라 자리를 비웠잖아. 이때 누가 나서냐? 일본을 싫어하던 우리 백성들이 또 이 빈집털이란 거예요.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너희 백성들이 불지른 공사관 배상금 지불해라. 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가 돈을 물어줍니다. 근데 조선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역시 이거 다 뭘까요? 백성들 세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래 자료를 좀 보시면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 갑신정변의 결과 이모군란이랑 꼭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나라에는 일본군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허락되고 청나라 고문 들어오고 이런 거고 갑신정변 때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사건들을 일으키죠. 영국이랑 러시아가 등장하고 청나라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고 조선과 일본이 한성 조약 맺고 이거는 이모군란의 결과인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제물포 조약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꼭 비교해서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아래 자료를 보시면 여기 텐진 조약 여기 그 내용이 나와요. 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해라.
그리고 일본도 조선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해라. 그리고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 있으면은 서로 통보하고 군대를 동시에 보내자라는 텐진조약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성조약. 조선이 일본에 국서를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우리가 사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금 지불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을 둘러싼 이 열강의 대립, 영국, 러시아, 청나라, 일본이 다양한 나라들의 대립이 당시 세계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세계 신문에 실린 그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자료가 딱 나온다면 이건 역시 뭐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갑신정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불쌍한 물고기 잉어킹이 우리 조선이에요. 이 조선을 낚으려고 지금 세 나라가 움직이고 있죠. 여기 있는 게 중국 청나라, 여기 있는 게 일본, 여기 위에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그림이에요. 청나라 밑에 조선이 고통받고 있고 여기 영국 나오고 러시아 나오고 일본 나오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 이거 갑신정변의 결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공부해보니까 갑신정변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갑신정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아요? 생각이 다양하겠죠. 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갑신정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랑 부정적인 평가 자료를 읽어보시고 오늘 구글 폼으로 올라온 과제에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김윤식이라는 사람, 이 사람 온건계아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급진계아파에게 죽을 뻔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김옥균의 갑신정변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한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 나랑 관련 없는 먼 과거인들이 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급진계아파 멤버들, 여러분이랑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여요, 이거? 당시 그 급진계아파 사진이야, 얘들아. 이게 보면은 얘들이 지금 사진을 찍은 게 포즈가 어때요? 이 양복 주머니 상의에 손을 넣고 있죠?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으로 치면은 인싸 포즈야. 이게 나폴레옹 포즈라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유행을 끌었던 포즈예요. 나폴레옹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사진 찍었거든. 그러니까 얘들도 야, 우리 사진 찍자. 인싸 포즈. 나폴레옹 포즈 어때? 이러고 찍은 거예요. 이러니까 좀 여러분들 동년배로 보이나요? 아무튼 이들이 꿈꾸었던 나라, 그들이 꾸었던 꿈, 3일 만에 바스러졌지만 그들이 꾸었던 꿈, 이 갑신정변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갑신정변에 일어난 배경, 그리고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글과 지도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갑신정변 때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를 개혁정강 14교조를 통해 봤고,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살펴보았고요. 갑신정변의 결과 살펴봤습니다. 자료 잘 정리하시고 과제 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실은 지금 목도 너무 아프고 사실 몸 상태가 되게 좀 별로여가지고 이거 줌 수업 때보다 제가 말을 되게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 더 늦어지면은 보충 강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무리해서 찍었습니다.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건 학교에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